실수할 때니까 뭐 이거 시켜가지고 추우신가요? 안 추워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드려서 좀 더 촉박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가 영화에 군대에서 장명을 설쳤거든요. 내가 팀장이 된 순간부터 애를 괴롭히느라고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에 대한 고민을 매일 해서 심리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직 관리는 뭐 아주 조직색이 있으셔서 네, 좋았다 풀었다를 잘하죠. 혹시 연애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거 연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옛날 얘기하면 바로 꼬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뭐가 있으시면 애기도 낳았는데 뭔가 청소를 심한 공항에서 문제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게 있을 사람입니다. 혼자 지내면서 그 긴 시간 고생했다고 하니까 그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이게 참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젊어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나도 고생 나도 불똥살똥하고 지내고 왔는데 그 칭찬은 안 하고 지 힘들었다는 얘기만 하니 저거는 조금 이해하기도 못하고 서운하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거 보고 철이 들었다. 철 들었나요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던데 철 들려면 무덤 앞에나 가야 철 들까 너는 아직도 철부지 같다고 뭐라고 하던데 20살 애 같다고 그랬는데 맨날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엉뚱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할 때랑 집에서 있을 때랑 이게 일할 때 나오면 일을 다 놓고 와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일도 그냥 늦게까지 하든 거기서 하고 네 그리고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마무리하고 그냥 집에 오지 그거 갖고는 있지 않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일이 이어져서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목표에 대한 것들 네, 그다음에 프로포잘을 하는데 목표가 왜 세워야 되는지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는 거죠. 목표의 방향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뭐 할 건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가 3년 넘게 공부하시면서 아시는 거 사회복지의 가치 지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건 윤리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첨언드리면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사회 문제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문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뭐 자존감 향상 아니면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엉뚱하게 놀러가는 여행 프로그램이나 만들어 있고 하면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도 친구가 없는데 외국의 친구를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자 펜팔을 하고 카톡으로 외국 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인스타 해갖고 뭐 전 세계 친구를 만들자 이런 방향이 전혀 안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상통하게.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있어서도 목표가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일, 중간 담당자가 해야 될 일,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조직의 상위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방향이나 바라보는 어떤 지향점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일,
또 사회복지사나 중간관리자, 또 상위관리자가 해야 될 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잘 부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합되는 목표들이 하나의 목표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론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어떤 일들을 하자, 예를 들어 청소년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죄송한데 거꾸로 상위관리자는 조직에서 그 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중간관리자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는지, 예,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됐죠. 예. 책상 물림의 생각은 책상 물림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렇게 하면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저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쥐었다 풀었다를 잘 하셔야 돼요. 상위 관리자가 될수록 좋았다가 풀어줬다가. 네, 그래서 애가 힘들면 좀 풀어주고, 좀 나태해지면 바짝 좋아지 좀 하게 하도록 하고, 그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정말 천방지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테두리 안에서 주변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관지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 또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죠. 클라이언트가 우리 목표에 참여하고 우리 프로에 참여하냐 안 하냐의 가장 큰 장점, 가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대할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이 모든 걸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더 빨리 알아요. 저 기관은 저 말뿐이고 우리 통해서 뭐 기관에 보조금 받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야. 프로그램에서 지네 운영 보조금 받아갈 거야. 실적 하나 올릴 거야. 다 알아요. 예. 심지어는 어떤 데는 저희 그 노인복지기관의 어떤 저기는 내가 여기 가서 뭐 하면 니네 지원금 얼마인데 나 얼마 줄 거야? 나한테 뭐 해줄 거야? 하고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게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꾸로 치고 들어오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예. 아니 뭐 욱할 필요는 없죠. 그분도 실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기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당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저희 기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또는 우리가 함께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하시라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안내해요. 예. 그렇다고 나가세요 소리를 못하는 거니까 본인 의사에 맞추어서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줘요. 예. 어쨌든 우리가 얘기한 대로 클라이언트의 자기 선택이니까요. 예. 자기가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굳이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 요양원 같은 곳에는 사람 한 분이 오시면 죄송한데 인당 얼마가 딱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큰일 나죠. 한 번 나가면 담당자, 제가 소장이면 야 왜 나가게 했어? 뭐 돈이 얼마인데 너 그거 받아서 또 월급 주는 건데 그거 너 책임감을 못 느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잘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1인사 공부하거나 상담이나 면담을 공부하신 것처럼 거꾸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빨리 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언가 마음에 안 들고 무언가 진심으로 다가와지지 않고 내가 저기 가서 배워가거나 얻어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딜을 하려고 하죠. 예, 속칭 나는 뭘 줄 테니 너는 나를 뭘 줄래 해야 되는 거죠. 예,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장사하는 거래관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수시로 아무 때고 딜해요. 한번 딜의 경험이 생기면 누구하고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 요양보호사 따라서 나가셨어요. 네. 천안에도 그런 분들이 누군 계세요.
그런 거 보고는 기분 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충무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제가 상담을 집에 가서 많이 해주죠. 저희도 아이들이 다 크고 둘밖에 없으니까 뭐 일해라 그래서 하는데 뭐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노인이 댁에 가보니까 그 집에 아들은 뭐 변호사고 뭐 며느리는 뭐고 하는데 뭐 집에 가보니 뭐 형편없다. 아니 그런 얘기를 개인정보를 아무 데나 발설했을 때 너 비밀 보장 비밀 유지의 원칙 몰라? 너한테도 얘기 못하면 어디가 살래? 어쨌든 그런 거 많죠. 근데 늘 원칙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먼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죠.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아니면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도 원인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람 수대로 머릿수대로 본인이 그냥 다 쌓고 가면 죄송한데 지금은 돈을 벌어서 오늘은 월급을 줄지 모르지만 내일이나 모레는 장담할 수 없죠. 너무 시장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골라서 가는 네. 조금만 틀어지면 딴 데로 옮겨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지금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엄청 근데 한번 많이 쏟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공공에서 했던 걸 미정화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에서 작업을 하니까 편편일률적인 서비스로 그냥 정해진 철밥통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어디 가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정부 중앙기관에서 재정은 많이 투입했지만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저 아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회복지 분야에 민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작이 됐어요. 민간의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큰 틀의 목표만 주고 목적만 주고 하위 목표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대신에 이 목표나 비전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 기준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고 다 시장을 열었어요. 우후죽순처럼 세게 기관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가 사인을 하거나 내가 그 서비스를 받았다는 확인이 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받아가니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비스 재원을 다 드린 거예요. 민영화해서.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A, B, C, D 기관을 어떤 방법이든 저긴 뭐가 좋대 입소문을 듣든 뭐 다른 분이 추천을 하든 주변에 지인분을 추천하든 거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거죠.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별로네. 절로 옮기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각 기관별 특징이 어떻게 해야 저 어르신이 또는 저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최소한 지속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올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중앙에서 민영화에 대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관끼리 경쟁해서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 보다 더 나아지는 클라이언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통해서 거의 모든 기관들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되도록 하기 위한 게 정책의 방향이었거든요. 자, 그럼 기관장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 낄 거야, 아래로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고민해야죠. 돈 벌기 위해서 고민해야죠. 직원들을 월급 주려면 고민해야죠. 그거 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칙대로 FM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것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욕구조사를 계속 중간평가나 욕구조사를 수시로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계획하면서 중간 재사정해서 피드백 또 해주죠. 중간 과정에서 총괄 평가에서 매 평가마다 피드백 다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선순환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작년에 한 거, 올해 한 거 계속 달라져야 돼요. 똑같아지면 안 되죠. 그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매너리즘, 내가 10년 해왔다니까. 나 노인요양 10년째요.
끝도 없이 해왔어. 우리 프로는 최고야. 예, 죄송한데 내년에 이렇게 됩니다. 예,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요. 기본적인 어떤 선들이 기본선이라고 하는 기초 욕구가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차별화 정책도 필요하죠. 되도록이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기관 쓸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바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그 비용 말고 그 외의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저항감 없이 반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외국에는 어떻게 하지? 15년 전에 제가 석사 박사할 때 이완호 새끼인가 행복마을촌인가 해갖고 그게 노인복지를 위한 뭐 엄청난 시설에서 대학원 석박사하면 대한민국 사람 거의 다 갔을 거예요. 뭐 지금 이야기하는 최고급 노인복지 위한 기관 마을을 10만 명 사는 마을을 아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그때 시작을 해서 했는데 뭐 움직이 싱크대 높낮이 조절되고 하늘에서 달아서 목욕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목욕탕 안에 들어가셔서 목욕 다 하시고 다시 그대로 들어올려서 옆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시스템들. 네. 그다음에 마을 안에 뭐 카페, 병원, 또 청소년 시설, 뭐 오락 시설, 체육 시설 다 넣어서 그냥 그 사시는 마을 안에서 다 병원까지 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도 천안에도 그런 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재개발해서 그 재개발한 마을 자체를 아파트 600세대 짓는 것들하고 청장년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뭐 신혼이나 아니면 혼자 사는 아이들 그 세대 부담이 있으니 노인들이 원래 토지주택이니까 그런 분들이 한 30평 사시면 출입구를 2개 만들어 이쪽에 20평 쓰고 내가 10평 써서 세를 주고 대신 주거를 같이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주거 형태들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업 아이템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방향들을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죠. 앞서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목적 프로그램이나 프로포잘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공공기관의 재원을 모으기 위한 어떤 재정지원처의 어떤 아이디어에 국한되지만 실제로는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것, 제안이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하고 동일한 말이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대신 이게 조금 들지. 스타트업처럼. 그러면 이거 여러 군데 돈을 모아야 되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 여러분들 늘 들어보신 말씀 중에 하나는 스마트 비전.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예. 저희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 할 때 뭐 수학평가 많이 해요.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가장 어떤 위기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평가를 스스로도 해보죠. 그런 것처럼 목표를 정할 때 이 스마트 기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딱 정해져 있죠.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achable, Time Bounded 그래서 SMART거든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숫자로. 예.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 예. 뭘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써주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죠. 자존감 향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쓴 것 같죠. 자존감 어떻게 향상시킬 건데 이걸 써야지. 예. 그리고 숫자라고 측정 가능해야 돼. 현재 아이들이 자존감에 5 정도 나온다. 그 척도에서. 그러면 그 자존감 향상을 최소한 8, 7, 9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준 척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 향상, 모든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죠. 네, 허황되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계산과 목표를 정확히 기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원래는 R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뭘 바라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에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타임은, T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안을 할 때 뭐 1개년 계획, 아니면 6개월, 아니면 3년, 뭐 5년 딱딱 끊어놓죠. 연속 사업이라고 그래도 거의 3년이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연속 사업들도 나눔과 기획, 나눔과 꿈 이런 사업들도 최대 3년이에요. 제가 평가했던 가장 큰 충남도에서 했던 프로젝트도 1년에 한 1억 5천씩 3년 나가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제일 큰 거였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1년,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매번 평가해서 다시 어떻게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고 또 진행이 되면 1억 5천 더 지원하고 또 2년째 평가하고 또 3년째 또 사업 진행하고 마지막에 3년째 최종 평가하는 거죠. 3개년 연속 사업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른 모든 기관에 일반화시켜서 할 건지 아니면 폐기할 건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놓을 건지, 그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3년째 프로젝트도 하나 있죠. 그러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도 사회복지 1급 시험에도 이 스마트에 대한 것들은 해마다 한 문제씩은 나와요. 목표를 규정을 할 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해야 돼.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결과 중심으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을 가지고 있느냐,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돈에 맞느냐. 네. 근데 그건 안 써놓죠. 왜?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요. 돈을 무한정, 타임도 시간도 그렇지만 돈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것은 제안서를 쓸 때 우리 사업계획에 드는 시드머니가 얼마다? 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재정지원처에 제안을 해서 설명을 받을 때 우리가 재정지원처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원만 여기 쓸 겁니다. 100원에 맞춰서 프로그램 만들어 오세요 하는 거니까요. 그 금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계획의 금전에 관한 부분들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목표 세우기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입을 했을 때, 실천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 결과들을. 보통 양적 결과, 질적 결과. 여러분들 조사론 공부하셨던 것처럼 양적 조사론, 질적 조사론 똑같은 의미입니다. 양적 조사론은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결과값들을 이야기를 하죠. 즉 투입해서 결과가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10개 투입해서 11개 나왔어요, 9개 나왔어요, 따져서 평가를 하는 거죠. 질적 결과는 만족도 수준입니다. 뭐가 10개 투입했는데 10개가 나왔나 11개 나왔나 보다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후에 생활이 훨씬 더 안정되고 좋아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문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는 요즘에 하고 있는 많은 제안서의 목적에서는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두 가지 다. 지금 이제 외국 전문가 기관들도 그렇고, 그다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히 양적 평가는 이런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총 10회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 중에 10명이 10회기를 모두 참여했느냐? 그럼 100점이죠. 출석부 다 썼고, 출석부에 10번을 다 10명이 다 했어요. 그러면 10번 하는데 10명이 10번 다 나왔네? 양적 평가로 100점, 그 기관 A입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죄송한데 직접 평가를 같이 하는 이유가 10번 나와서 이 사람이 돌아왔는지 그 전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 막걸리 한 잔 먹고 와서 숙취 때문에 그냥 주무시다 가셨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양쪽 평가에서 보면 10번에 10번 나왔으니 100점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접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초기 조사에서 한 50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데 척도 점수 50점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보니 척도 점수를 다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40점 나온 분도 있을 거고 뭐 90점 나온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총합을 내볼 수도 있고 개인별 합을 내볼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A라는 특성을 보이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만족도 직접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50점보다는 40점이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이 프로그램이 거꾸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40점이었던 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90점까지 올랐더라. 이런 상태의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안에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를 통해서 아니면 그거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에 사회 문제가 어떤 거고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낼 거고 인원은 얼마고 우리 능력은 얼마나 돼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요까지는 이론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게 없어요.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평가 척도를 뭐를 쓸 건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값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데 사회, 지역사회, 기관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따라서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연달아서 다 물어보죠.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고민을 하고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든지 하면 알 수 있죠. 이거 고민이 없는데 이것만 갖고 왔으면 죄송한데 이건 다 AI가 도와준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질문 3개 던지면 프로포잘 하나 다 나온다니까요. 거기다 돈만 조금 내면 제안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주고 팜플렛도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는 색깔을 이런 거 따뜻한 마음이 노란색 계통이 약간 파스텔 톤에 뭐 이런 것까지 지시를 해줘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파란색 계통 이런 거를 쓰세요. 베이스 이런 걸 깔고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다 해서 그래 그거 도표로 만들어주면 쫙 나와요. 지금 어가 아니라 아직 안 써보셨나 봐요. 한번 써보세요. 신기술 끝내줘요. 수업 자료 파워포인트를 해줘. 그러면 쫙 이것도 그런 이건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네. 뭐 그거 그 정도까지 저거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매번 강의를 해도 또 달라지는 게 있고 뭐 해서 제가 만들어야 머릿속에 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클라이언트 눈높이에 맞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다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적 평가는 거의 효율성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100원 투입해서 얼마 나왔어? 남은 게 얼마야? 질적 평가는 품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분야에서 심리 정서적인 분야, 행동 변화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추어져서 결과에 대한 효과성에 관한 부분, 효율성에 관한 부분들을 총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성과 목표를 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표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여러 가지로 정합니다. 죄송한데 이건 학문적으로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서의 제안서는 뭐 3개월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 9개월짜리, 뭐 1년짜리, 뭐 3년, 최대 3년짜리까지도 있는데 뭐 길게 가는 것들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차별에서 뭐 분기별로 세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짧게 가는 거, 뭐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나누는 방법은 또 시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성과에 따라서도 다양하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그런 것 좀 보셔도 되고요.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서 표에도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금연 프로그램의 경우에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들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금연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 게 목표이죠. 그래 저는 저걸 맘먹고 군대 제대하고 딱 담배를 끊어서 지금까지 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제 주변에 애들 이거 담배 피나 안 피나 다 알죠. 이게 냄새가 전자담배든 뭐든 몸에 계속 냄새가 대화하는 중에 다 알아요. 제가 안 피니까.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상위 목표, 하위 목표를 정할 때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금연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을 배운다. 금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정해져 있죠. 금연의 필요성,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 성공자의 특강, 흡연 문제에 도출한 토론회, 실천을 위한 서약. 여기 금연 성공자의 특강이 우리 이야기하는 AA죠. AA.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특히나 이런 게 알코올이나 중독에 관한 문제들이 AA 자조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레즈비언 성소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자 가해자들의 모임들을 자조 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조 모임들을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려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그 자조 모임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지지하고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치료기관이나 상담사한테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같은 경험을 한 동년배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리더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초기 상담의 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금연 기술은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다음에 금연 활동이 내가 금연을 시작한 이후에 3개월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성공했다라 그러면 그 체계, 그 습관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위 목표에서 정하고 하위 목표를 성공함으로써 상위 목표를 달성하고 상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 금연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계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를 보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를 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뭐 어디서나 현장이든 이런 훌륭한 것들이죠. 이런 어떤 생각,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또 어떤 사업 제안이든 할 때 일관성 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게. 예. 그 외에 뭐 초반 목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로직 모델. 예. 로직이라는 게 영어로 그냥 논리예요. 예. 로직하다. 철학이죠, 철학. 예.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네. 이 논리 모델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왜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떤 거 할 때 프로그램을 새로 하거나 또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질문지를 제가 한 40가지 만들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포자 같은 거 한 60가지 주면 되죠. 준비를 하는데 사회 문제는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기관이 그거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도록 질문지를 한 60가지를 물어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내가 번아웃 됐는지
소진되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 친구들은 불러서 거기 조사서 쓰라고 그러면 별로잖아요. 일로 와봐. 1대1 면담에서 너 인성평가 좀 한번 해볼게 하고 하면 벌써 부르면 기가 죽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죠. 체크리스트 하나 주고 이거 한번 시간 날 때 작성해서 좀 가져와봐라. 이야기해서 좀 진지하게 자기가 이야기. 그거 보고 그럼 그거 보고 이제 면담 좀 하죠. 쉬어야 될 때가 되면 좀 쉬게도 해주고 아니면 뭐 교육이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교육도 한번 갔다 오라고 하고 연차 한번 몰아서 써라 얘기도 하고 뭘 지원해 주면 되는지 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일 못하면 다시 한번 뭘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담을 할 때 있지만 이렇게 이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랑 이제 상담이 끝났을 때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 실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학교 현장, 직장 현장에서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현재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서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게 뭔지를 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문제 해결적인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논리 모델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머리가 아프다. 일상의 로직 논리 모델입니다. 나 머리 아파 헤데이크해. 그러면 약을 보통 드시죠? 타이레놀, 두통약,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일상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프로포자를 적용해 볼까요?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요? 대응을 하기 위한 처방을 내죠. 이 문제는 뭐가 있고 우리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그래서 우리 기관에 할 수 있는 이런 거야. 그리고 실천하죠. TX는 두통약을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느낌이 나아지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련의 어떤 순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걸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쭉 모르는듯이 쭉 가주는 방법.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왜 생겼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원이 충분해? 우리 경험은 있어? 너는 그거 관련된 전공에서 공부한 게 있어? 자료를 얻어올 수 있어? 그동안 현장을 공부를 하면서 네가 했던 일들에 대한 자료를 수치화할 수 있어? 갖고 와봐. 그러면 서로 모여서 어떤 약을 먹을지 정하죠. 그리고 그 결정이 되면 먹고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머리도 아프고 공부는 하기 싫어. 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합리정서적, 앨리스가 이야기한 합리정서적 이론 치료에서 ABC 이론이잖아요. 현상이 생겼어요. 액시던트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B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결과값 C값이 ABC 이론이 그런 거잖아요. C, D 여기서 E, F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앨리스가 이야기한 합리정서치료는 A, B, C 이론이 처음에 C까지 갔었죠. D, E, F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가? 첫째 뭐냐? 액시던트 또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고쳐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돌아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정서적이어서 괜히 감정적이거든요. 근데 뒤에 두 번째가 현상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가 나의 행동은 뭐였어? 행동은 나의 이벤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나의 행동은 어떤 거였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진짜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 톨게이트 나와서 이제 저희 학교 쪽으로 돌아오면서 왼차가 왱 하고 오더라고요. 뭐지 사고 날라고 그러나? 보니까 제 옆을 확 하더니 다시 또 후딱 이렇게 들어오더니 가더라고요. 아이 급한가 보다. 근데 저는 또 천천히 가니까 저 앞에서 뭐 킥킥킥 하더니 막 하더라고요. 앞에 트럭이 있으니까 1차선에 있으니까 이걸 또 저처럼 저는 2차선 달리는데 그렇게 갔는데 트럭이 하니까 그걸 이렇게 옆으로 또 치기처럼 하면 또 앞에 신호가 바뀌면서 붙이는 또 옆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아슬아슬하게 해서 가서 저 트럭 앞으로 가서 신호 앞으로 가서 끼 쓰고 신호를 빨가니까 섰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은 트럭대로 가서 막 서로 싸우고 이 옆에 또 갑자기 잘 가다가 튀어나와서 부딪히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쓰고 막 싸우는데 이 맨 앞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트럭이 빨리 안 갔다고 또 그쪽하고 얘기를 해요. 아주 뭐 가관이 그래 제가 나중에 빵빵 이제 나 학교 가자 비켜놓으라 그랬더니 다행히 제 앞에 차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라 출발을 해서 저도 그냥 왔는데 행동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요. 아마 그분들 이제 예를 들어 싸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과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값들이 사고는 안 났지만 다행이지만 사고가 났다라고 치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 결과였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논쟁, 논박이 있어요. 나의 행동이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 D의 과정에서 논박의 과정에서 거쳐야 되죠. 그리고 바뀌면 이 행동이 이런 사고가 현상이 생겼을 때 이런 행동과 이런 결과값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합리 정서적 치료예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값으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논박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 빨리 끝낼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로직 언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요게 그까지 그 논리 모델에 대한 설명들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논리 모델을 한번 더 살펴보고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벚꽃도 피고 또 손님이 많은 관계로 시간도 다 됐고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 질문사항들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